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공수처가 5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안전을 우려해 중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월권적인 부당행위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법 집행을 방해할 사람들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내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환영했습니다. 여야는 특위 구성과 특별법 제정 등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고 김수환 전 의장 연결식이 오늘 국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흑백 논리와 극한 대결, 당리 당략을 단호하게 꾸짖으며 국회를 이끌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 뜻에 따라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신작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가운데 유효기간인 6일 전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구역을 이유로 체포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자 공수처가 안전을 우려해서 집행을 중지한 건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법 집행을 방해할 사람들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단히 불공정한 시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전 8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모두 150명이 투입돼 2차 저지선까지 뚫었지만 경호처에 막히면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특히 내란 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집행을 가로막은 자들을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죄 은닉, 직권 남용 혐의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라도 중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더 이상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만큼 다시 한번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여야정 국정협의체 실무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주 내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실무회동에서 올해 여야가 합의 처리할 민생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양당 정책위 의장 간 실무회동을 제안합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법안과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 등
올해 경제 정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전쟁이나 금융위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이 있다며 신속한 편성을 부탁했습니다.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여야는 항공기 사고 후속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가족과 추모 사업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그리고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체포영장 집행 중지. 네, 지난해 31일 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네.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오늘은 일단 실패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선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나라가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지 나흘 만인 오늘 집행을 위해 오전 8시쯤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통령 관저 근처에는 탄핵과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시위를 벌이면서 혼란을 겪었는데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와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5시간이 넘도록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 인원의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고 또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5시간이 넘도록 대치 상황이 계속됐고 공수처가 일단 철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되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배제하면서 상권 분립을 위반한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돼 다행이지만 다시 이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유감이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질구질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그 누구라도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간주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체포영장이 1월
6일까지 이제 일주일 동안 기한. 유효한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플러스 1. 근데 1 뒤에 물음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헌법재판관은 원래 9인 체제인데 네. 이 중에 현재까지 이제 8인 체제는 완성됐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쟁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8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이제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하면서 3명이 공석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이었는데요. 이 여야는 1명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명은 민주당 추천으로 하기로 합의까지는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필요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모두 7명인데 1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와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임명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야당은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고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 각 1명씩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1명도 국회에서는 선출이 됐는데 임명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 국회의장실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 남은 1명에 대한 추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네. 의장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됐는데도 정부가 선별적으로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안으로 마은혁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늘 오후 청구했고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객기 사고. 네, 지난해 이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안타까운 여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네. 이 정치권에서도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 의장은 사고 다음 날인 30일 무안공항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31일부터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대국민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도 무안공항을 방문했는데요.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국회가 앞으로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도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여객기 참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네. 여야는 대책위 대신에 좀 더 상위 개념인 국회 내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유가족 지원 방안과 추모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이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심리상담 치료 지원과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당 차원의 성금 모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안에서 머물면서 정부의 참사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유가족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1229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은 이제 여기까지 들었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시작된 성남 야탑동의 상가 큰 불이 또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탑동에 있는 이 8층짜리 복합 상가 건물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 4시 30분쯤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1층 식당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소방 당국은 큰 불길은 잡았고 추가 이제 인명 피해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달 30일 별세한 고 김수환 전 국회의장 연결식이 오늘 국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국민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고인의 뜻을 이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정영관 앞에서 엄숙하게 거행됐습니다. 유족과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전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 각계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연결사에서 김 전 의장이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지금 국회가 헌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고인의 뜻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단 없는 발전을 국회가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하신 말씀을 무겁게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고인의 뜻을 기리며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인께서 평생을 바쳐 지켜내셨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혼란할 때일수록 냉철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 말씀 높이 받들겠습니다. 혼란한 전국을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중심을 잡겠습니다. 상도동계 원로인 김 전 의장은 1967년 7대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으로 정계 입문해 6선 의원을 지냈고 지난 15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협치 중심의 국회를 이끌며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국회는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하고 해소해서 최선의 합일점을 도출해내는 성숙한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군부 시절 불법 구금 등을 겪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던 김 전 의장은 퇴임 후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장 등을 역임하며 민간 외교 분야에서도 열띤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 전 의장은 마지막으로 본회의장을 둘러본 뒤 국회를 떠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제프리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를 만나 계엄 탄핵 정국 이후 국회 대외 신인도 제고와 양국 간 경제 협력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주한 외국인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20일 체결한 양국 간 녹색경제 동반자 협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과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해 정부와 힘을 합쳐 국정과 경제를 빠르게 안정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국회가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을 행정부 겁박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에 헌재가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연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 처리도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중 납부 예외자와 장기 체납자를 제외하면 무연금, 저연금 급여자들이 사각지대로 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윤 의원도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 중 절반가량만 연금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30%가량은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의 주제는 개헌의 적기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금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이라는 격변의 시기 속에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분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의식이 공론화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정국이 개헌의 적기가 맞다면 개헌을 이뤄내야 하는 주체는 바로 국회이기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잇따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헌을 향한 정치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우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은 시급한 일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루어둘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개헌, 사회적 대화, 그리고 기후국회 이 세 가지를 22대 국회 전반기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열했던 곳이 국회 주인은 국민이고 많은 국민이 희생되고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서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차 개헌에 의한 헌법, 현행 헌법의 탄생을 이렇게 좀 봤는데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을 했습니다. 결심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개헌이다.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잘 정의되어 있어서 여야가 합의하면 합의안 자체는 1, 2주만 됩니다. 아주 혹입니다. 이혼 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과 권한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런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 상당수가 4년 연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 멕시코 정도인데요. 여야 리더들이 적극 호응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야 리더의 입장은 어떨까요? 대통령 중심제 이 국가가 과연 우리의 그런 현실하고 잘 맞는지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대통령 자신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사퇴 아니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선택은 없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탄핵 국면을 끌려는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돼야 개헌을 비롯한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공전해왔던 개헌 논의. 탄핵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 이번 개헌 논의의 관건은 바로 시기인데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시대를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5시간 넘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끝에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철수를 했습니다. 총 150명이 투입이 돼서 이 가운데 80명가량 경내에 진입을 했는데 수방사 소속의 경비단과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하면서 5시간이라는 장기 대치 끝에 결국에 공수처가 철수를 하게 된 건데요. 자,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우리 정은혜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요즘 그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특히 미국의 CNN이라든지 영국의 BBC 같은 방송국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내용들을 탑뉴스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의 오늘 상황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데,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또 실시간 중계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어르신들 무료 급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네네. 오늘 점심에 예, 점심에 이제 7, 80대 할머니 분들, 이제 사실은 정말 그냥 본인의 일상을 소소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그 급식소에서 TV 좀 켜봐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네. 알고 싶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시간 30분 만에 그 영장이 집행이 중지가 되었는데 굉장히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것은 어떤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편지가 이제 어떤 일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배포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더욱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그런 장외투쟁을 부추기고 이런 갈등들을 부추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가 좀 보여졌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그런 큰 착오는 다행히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지금 공수처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를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그런 경호처의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장을 비롯한 처장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내란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란의 공범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다시금 공수처가 또 체포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가 법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스스로 자진 출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장 아니면 비서실장 등 다 같이 그 공무집행 방해이자 그리고 또 내란죄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직 법조인으로서 보시자면요, 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근거 앞에 그 경호처의 입장, 경호 조항이 앞설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영장의 집행을 막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경호처의 입장 이전에 벌써 그 체포 영장이 위헌 위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그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하고 있고
우리 당의 입장은 지금 불공정한 월권의 그런 뭐 체포영장이다 이렇게 위헌 위법은 아니지만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일단 공수처가 그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네, 직권남용과 뭐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인지부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보통 공수처가 영장을 뭐 할 때에는 뭐 중앙지방법원에 여태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헌을 기재를 했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걸 적은 예가 없고 이런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판사가 사실은 뭐 그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적절한 데다가 사실은 뭐 불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영장의 효력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먼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 영장의 효력 여부에 대해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형사 절차 내에서 다투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체포 적부심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 사실 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준항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한쟁의 심판 뭐 거기에 따른 무슨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각하입니다. 네. 사실 다툴 방법이 없고 형사 절차 내에서는 체포 적부심으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유들이 있다고 해서 이 영장이 당연 무효인 것이냐 그래서 이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이미 영장이 발부된 이상 저는 이 영장의 집행에 따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수처에 지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가 굳이 왜 단 한 번 이례적으로 이 영장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은 법원을 선택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또 아마 제가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님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자면 분명히 이 영장을 가지고 가면 그 경호처에서 이것은 우리의 승낙 없이 집행할 수 없다. 이 수색영장은 이렇게 공무상 비밀이나 국가 기밀 등을 들어서 그 거부할 것이 뭐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주의적 선언적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적 확인적 문구라고 생각하고 창설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쓰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굉장히 위법의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이 수사와 그리고 영장 청구와 또 실제로 영장을 발부한 그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런 행태가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수사를 받을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이 검수완박을 하고 또 공수처를 무리하게 도입한 사실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보입니다. 네. 예, 국가의 수사 역량을 너무 떨어뜨렸고 그리고 지금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그럼 경찰이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하면 순순히 응할지 네, 그런 혼란을 야기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에서부터 시시비비를 따져볼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 또 그리고 두 분의 말씀과 또 각각 여야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민주당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또 월권적인 부당행위였다.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가 보장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영장이 발부가 된 게 지난 31일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오는 6일인데 만약에 이거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으로 저는 조금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
물론 영장의 발부 자체가 좀 뭐 부당하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지만 실제 지난달에 18일, 25일, 29일 세 번이나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그 수사를 그리고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이렇게 수사에 거부를 한다면 법은 정말 만인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영장의 이유 자체가 내란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죄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이런 헌법 84조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많은 분들의 피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분들의 그 죽은 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산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런 헌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또 이런 내란죄라는 큰 죄가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영장이 발급이 되었고 저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금 경호처를 조금 많이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호처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적법한 경호 대상이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위법한 범죄 피의자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의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자진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인력들이 낭비가 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좀 지치고 힘드신 상황이 또 발생이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외신에게도 또 외부에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공수처의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일환 전 대변인의 반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사실은 그 구속 사유와 체포는 사유가 다릅니다. 구속이라는 거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을 때 구속 영장이 나오는 것이고 체포 영장은 사실은 체포 불응, 불응의 우려만 있어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싶었으면 사실은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체포에 응하지 않고 불발이 된다면은 구속도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 맞다는 겁니까? 네, 아마 사전 구속영장의 요건이 될 것이고 그러기 이전에 사실은 체포영장이 다시 또 나오겠죠. 그때까지 체포가 불응이 된다면. 사실 만약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내란죄의 수사도 앞으로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아니라면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사실 체포영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자진 출석한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이 며칠 전 그 지지자들에 대한 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싸우겠다는 이야기이지 뭐 총칼로 싸우거나 물리력으로 싸우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지자들한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당당히 무죄를 밝혀낼 테니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기다리시다라고 해야지 나와 함께 싸우라. 이 추운데도 나 매일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지지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두 국민들이 싸우게끔 또 아니면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물리적 충돌이 있게끔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쟁점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 건데요. 헌재는 1차 변론 기일을 오늘 14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이 변론 준비 기일과
변론기일 좀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네. 한마디로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일환 대변인. 네네. 원래는 변론 기일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예, 변론 기일에 공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 기일을 잡아서 이제 앞으로 변론 기일에는 어떤 게 쟁점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심리는 이렇게 할 거라는 이 계획을 세우는 그 준비 기일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준 거군요. 네네. 네. 지금 뭐 2회 준비 기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바로 변론 기일을 잡았으니까요. 네, 그 이전에 뭐 예를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는 뭐 3회 정도까지는 준비 기일로 하고 네. 그다음부터 변론 기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맞습니까? 지금 재판관도 또 2명이 또 새로 임명이 되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란 수괴에 대한 그 혐의를 아예 이 탄핵소추 거기에서 빼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뭘 말하냐면 이 내란 수괴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그 지금 나중에 있는 법정에서 사유만으로도 판단할 것이다 이런 그 건가요? 형사 사건과는 상관없이 지금 이 계엄에 관한 위헌 위반만을 판단해 보겠다는 이야기로 네.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회 변론 준비 기일에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뭐 불필요하게 증인 신청 같은 거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다 그러한 이유로 기각을 시켰습니다. 이거 지금 형사소송이 아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사실 탄핵 심판 절차는 징계 절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재판관들의 의지를 밝히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 보여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제 변론 준비 기일 끝나고 나서 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 그러니까 비상계엄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달라.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지 증거를 다뤄야 한다, 다퉈야 한다 하면서 왜에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라는 것은 전 국민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저는 굉장히 좀 너무 무서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는 것이 아닌지 약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6일 이렇게 두 번이 이미 잡혔는데 그것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혹시 예상을 해서 2번이나 이렇게 1차, 2차를 다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변호인이 얼마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잘 변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하는 변호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가 저는 가장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더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유발된 분노로 인해서 아마 그 재판관들도 조금 더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계엄령 이후로 88.4%의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소비 대목이 연말, 연초 이때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물론 항공기 사고도 있었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이 있기도 하지만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민생이 너무나 많이 지금 파탄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민생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려면 이런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사실은 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집단 사의를 표명했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최 대행의 거듭된 만류에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 대통령실 보좌 역할마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자, 지금 봤을 때 좀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고 의외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국무총리가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이 되었고
또 그 탄핵 과정에서 정족수가 과연 제적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때문에 아주 극한 대립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의결이 있은 후에 바로 여당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과 또 그에 따른 가처분까지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어서 나중에 정족수가 알고 보니 뭐 200명이었다라는 걸로 확정이 되어서 그 의결 자체가 무효로 돌아간다면 그럼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 그러면 지금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과 또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했던 심판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적어도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나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 재판을 지연시켜야 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전격 그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놀라고 좀 항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이 이런 항의의 의사표시로 다 같이 단체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것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또 별개로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네. 그렇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네.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체제에 오히려 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될 조직이지 지금 그 이전에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대통령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체로 항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이 전부 반려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지금 다 직무에 복귀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국정의 안정을 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최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집단 사의를 표명했던 이 참모들이 업무에 복귀한 이 일련의 사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저는 길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먼저 있는 돌이 나중에 온 돌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 있는 것처럼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을 하고 사실은 강력한 장악권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이끌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중요한 시기에 사퇴를 한다고요? 사실 사퇴를 할 거였으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을 때 그때 반대를 하고 자신의 직을 걸고 사퇴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전국을 수습해야 되는 시기에 사퇴를 한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요, 사법부가 윤 대통령 영장 심사만큼이나 이재명 대표도 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의원직 상실력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은 석 달 안에 항소심을 마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면서 2심 판결은 그 법정 기한인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희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알맞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재판 자체는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의 재판이 아닌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심의 판결이 남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2심에서 만약에 또 어떤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선거 비용 434억을 또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의 개인이다라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가해서 변호인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의 어떤 그런 여유가 필요했고 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어떠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들이 아마 저는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소송 기록 송부 통지부터가 약간 좀 송달이 늦어진 바람에 이걸 송달을 받은 다음부터야 항소 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 도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23일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잡았는데 여태까지 사실은 변호인이 제대로 선임이 안 돼 있죠.
아마 재판부가 선임해준 국선 변호인만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태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선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면 이제 변호인이 바뀌었으니까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기일을 다시 잡고 공전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 강행 규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었던 3개월은 11월 15일로부터 하면 2월 15일인데 사실상 2월 15일에 선고가 나기는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간에 설 연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 지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지금 잘 알고 있는 지금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부가 허용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도로는 좀 빨리 가도 4월까지 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4월까지 듭니다. 가겠다. 1심 재판도 한 2년 2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여심저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